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마침 언니는 철야기도가 있어서 출타 중이었다. 자정을 넘어선 시간이었다. 잠이 들었던 홍영이는 잠이 덜 깬 채로 소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거기 미국이죠? 선생님 댁이죠? 거기 달나라인가요? 여긴 평양입니다. 로켓이 마구 날았지요? 거기 홍 선생님 댁입니까? 여기는 광주인데요. 저는 안영달입니다. 아니 송희경입니다. 아니 참 김영길입니다. 여기는 지옥입니다. 대부, 고드파더, 마론브란드, 찰토네스톤, 헨리폰더, 김지미, 이미자. 송혜경씨 계십니까? 마누라쟁이. 틀림없는 김영길의 목소리였다. 홍영이는 머리털이 올올이 일어서는 전율을 느꼈다. 그것도 분명히 지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후덕딱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김영길이가 미친 것이다. 그가 장난 전화를 그런 식으로 할 턱은 없었다. 그는 분명히 뭔지는 모르지만 정신이 정상이 아닌 것이다. 정신분열증이란 것일까? 그 방면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그녀로서는 무슨 짐작인들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좌우간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히 김영길이었다. 그를 잊으려고 그렇게도 노력하였으나 그의 첫마디 말에 그녀도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던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전하의 목소리는 분명히 지옥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쩐지 사람의 목소리 같지가 않았다. 귀신의 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놓고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이것저것을 제멋대로 짓거리다가는 밑도 끝도 없이 갑작스레 멈춰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곤 가만히 숨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말이든지 해야 했으나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너무나 놀라 도대체 말이 되어 나오지가 않았다.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소화기가 끊어졌다. 이것이 바로 얼마 전에 언니가 말한 바로 그 목소리구나. 몸서리 쳐지는 전율이 다시금 전신에 퍼져 흘렀다. 공포와 경악, 그리고 전신을 가눌 수 없는 무력감이 밀어닥쳤다. 그리곤 절망감이 먹장구름처럼 몰려와 가슴을 뒤덮였다. 그녀는 침대 위에 쓰러졌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안정과 정상적인 삶을 염두에 두었기에 그녀 자신 치른 희생이 얼마나 컸던가. 그녀 자신이 치른 희생과 인고는 아무래도 자기를 위한 것보다 영길이 쪽을 조금은 더 위한 결과였다는 생각이었다. 그와의 남해로의 도피 행각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녀는 귀국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했었더라면 가정과 직장을 잃지 않아도 될 뻔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를 받아들였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였다. 모든 것을 각오할 만큼 그와의 결합은 정말 견딜 수 없이 절실한 것이었다. 자신은 죽음과 삶이라는 갈림길에서 죽기를 거부한 것이 바로 이 각오였다.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생명을 걸어놓고 결행한 것을 도중에 변질시키거나 또 번복할 수는 없었다. 그 결과 그녀는 살아난 것이다. 그리고 영길이도 훌륭히 살아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가? 무너져도 크게 무너졌고 꺼져도 크게 꺼져버린 것이다. 그것은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이었다.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냥 퍼들어져서 소리내어 올 수 있을 뿐이었다. 그리곤 고요히 생을 마감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막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아직까지 지금 일어난 일이 그녀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지 못한 것 같았다. 그것은 그대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른 새벽에 아파트를 나와
센 가브리엘 강과 바닷가를 거닐었다.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영길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의 혈통에 그런 내력이 있는 것일까? 언젠가 송희경이와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던가? 자기와의 그 격렬하고 미친 것 같았던 약 한 달간의 도피 생활이 그런 증세에 무슨 원인으로 작용했단 말인가? 그럴 리가 있을 수 있는가? 유자의 청년들이 그 정도의 연애 사건으로 내면적 충격은 조금 받게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도 않으면 B급 유세시에 강목부대에서 습격당한 것이 뇌에 어떤 후유증을 남기기라도 했단 말인가? 달리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가 워낙 철두철미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 인성에 의해 스스로가 병세가 드러난 것일까? 그녀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보았으나 그 원인을 캐어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왠지 자기 자신이 그의 발병에 무관하지 않다는 심증이 서는 것이었다. 혹시 그가 술이 취해서 술주정을 늘어놓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술이 취해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는 것과 정신이 흐려 헛소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홍영이는 로스앤젤레스만의 해가 떠오르고 그 햇살이 센 가브리엘 강의 물줄기를 타고 붉게 번져오를 때까지 쏟아졌으나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그녀는 기도를 시작하였다.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자신도 모르게 눈앞에 떠오르는 주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었다. 자신에게 무슨 철석 같은 신앙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것은 기도의 대상일 뿐이었다. 기도란 것이 자신의 독백이라고 하지만 결국 누구에게 고백하는 형식을 띠고 있음을 보게 된다. 며칠을 산책하고 기도하면서 보냈으나 그녀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지옥에 떨어져 있는 듯 했다. 그 전율할 것 같았던 목소리. 그녀는 자주 전신을 떨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무슨 쇠갈고리처럼 날아와 자기의 목을 낚아채서는 마구 잡아당기는 듯 했다. 홍영이는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밤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고 밥맛도 잃어버렸다. 이런 동생을 위하여 언니는 자다가도 일어나 기도를 하곤 했다. 동생은 꽃쟁이처럼 말라갔다. 동생이 큰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자신들은 기구한 운명의 새 여자였다. 남부럽지 않은 결혼을 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까지 받으면서 살아가던 동생이 이게 도대체 웬일이란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언니는 수화기를 들여다가 왠지 동생에게 온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이부자리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동생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녀는 단번에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차렸다. 김영길이었다. 여보세요? 거기가 어디지요? 로스앤젤레스인가요? 얼마 전보다는 훨씬 맑은 목소리였다. 정신이 맑은 듯 했다. 그러나 역시 정상은 아닌 듯이 느껴졌다. 네,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누굴 찾으시나요? 홍영희 교수님 계신가요? 네, 제가 홍영희입니다. 누구신가요? 옆에 있는 언니를 의식해서 그녀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영길이 상태를 알아보야 하는 것이었다. 홍 선생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다시 오시지 않으시나요? 역시 말이 아기가 들어맞지 않았다. 그의 의식 기능이 헛돌고 있는 것이었다. 저가 홍영입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냐고요? 나는 김영길입니다. 홍 선생님은 돌아가셨나요? 내가 홍영입니다. 아, 홍 선생님? 홍 선생님? 찰칵하고 전화가 끊어지고 말았다. 짧은 대화였지만 홍영이는 순간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연길은 전혀 기억력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말을 두 마디 하면 첫 번 말을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 말만을 기억하고 대꾸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는 홍영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이 홍영이 본인이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해도 믿으려 들지 않았다. 이번 전화는 전번보다는 훨씬 깨끗한 정신 상태였으나 깊이 병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 번째 전화를 받고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나마 아주 미약하지만 그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닌 듯 했다. 몇 날 몇 밤을 미친 듯이 쏘다니고 잠을 이루지 못하던 홍영이는 결국 귀국할 결심을 굳혔다. 언니, 이제 서울로 돌아갈래요. 너무나 뜻밖의 말이라 언니는 어안이 벙벙하였다. 한국이 모국임에 틀림없으나 자기뿐만이 아니라 동생의 입장에서도 여기 로스앤젤레스가 지내기에 더욱 편할 듯 했다. 도무지 서울에는 의지하고 살 사람이 없었다. 먼 일가 친척이 있으나 남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남편과 이혼한 입장에 두 딸아이를 데리고 살 수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생활의 기반도 없었다. 여기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닦아놓은 기반이 있었고 또 교회에서의 최소한의 봉급이 있기 때문에 동생하고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었다. 아무런 벌이가 없는 동생이 물가 비싸기로 소문난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거주할 데가 없지 않은가. 서울에 가서 어떻게 살려고 파출부라도 하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파출부를 아무나 하는 줄 아니? 좀 생각을 하고서 거 작정해라. 내가 내 하는 일을 참견한 적이 있었냐? 하지만 이번 서울행은 너무나 걱정스럽구나. 아니에요. 언니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요량이 있다고요. 서울로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언니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정말 동생이 서울로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예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로스앤젤레스로 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왔었는데 홍영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주변을 정리하고 노무에게 인사했다. 다시 살아서 어머니를 뵐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발걸음을 돌렸다. 이 땅덩이 위에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기에 양심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엄마를 따라가리라 생각을 했다. 지상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너무나 순수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자기를 요구한 사람, 그가 영길이었다. 그것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간절하였기에 그녀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거꾸로 그녀 역시 그를 너무나 간절하게 요구하였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요구에 나섰던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취한 마지막 카드였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홍영이는 혼자서 거리에 나갔다. 이제 내일이면 떠나게 되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귀퉁이나마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2년도 못되게 산 도시였으나 이제는 정이 들었다. 도시의 구조와 전철과 큰 거리, 그리고 비행장과 호텔, 각종 경기시설의 위치 등에 대하여 대략이나마 알게 되었다. 막상 떠나려고 하니 아쉬움이 앞섰다. 그녀는 이 도시에서 보냈던 세월들을 음미하였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의 세월이었다. 그녀가 죽지 못해 이 도시로 날아들었고 그러했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생활이었다. 그녀는 샌 가브리엘 강의 제방을 끼고 걸었다. 제방은 손질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롱비치의 부둣가에 섰다. 땅거미가 짙게 내린 로스앤젤레스만의 수면 위에는
주변에서 각종의 광선이 흘러와 있었다. 그것은 기름을 뒤집어 쓴 것처럼 번질거리면서 그 광선들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제 방의 시멘트 계단을 내려가다가 웬 사내가 술이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실신하여 길게 뻗지는 않았으나 두 손을 시멘트 바닥에 대고 오물을 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동양인임을 알아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그 사내의 머리털이 허옇게 쉬었음을 가로등 불빛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혹시 한국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금 걸음을 옮겼다. 그가 어쩌면 박찬호 교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언니는 그가 여기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지금도 허영란 조교를 잊지 못하는 것일까. 자신이 불륜에 절망한 나머지 어린 아들과 함께 자살한 아내를 잊지 못하는 것일까. 그녀는 그가 박찬호라면 정말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걸음을 잽싸게 옮겼던 것이다. 한참을 걸었으나 그는 따라오지 않았다. 그는 박찬호가 아닌 모양이었다.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거대하고 낯선 도시의 밤 풍경을 음미했다. 그리고 귀국하여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그때였다. 저쯤 아득히 멀리서 분명히 누군가가 자기를 불렀다. 홍 선생님, 홍영희 선생님 아니시오? 그녀는 머리털이 쭈뼛 서는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몸을 돌렸다. 대낮처럼 밝은 롱빛 향의 제 방에 조금 전 그 사나이가 비틀거리면서 달려오고 있었다. 얼핏 보아 박찬호에 틀림없었으나 그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좌우간 자기의 이름을 한국말로 불렀으니까 그 사내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그는 사람을 알아볼 정도의 거리까지 다가왔다. 그는 분명히 박찬호였다. 그러나 너무나 변해 있었다. 그는 70 먹은 노인처럼 늙어 있었다. 게다가 입고 있는 옷이라는 것이 차라리 거지는 저리 가라 할 지경이었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홍 선생님, 저가 박찬호입니다. 그는 자기를 밝히고는 알 수 없는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마구 울었다. 그녀는 그가 다소 경계스러웠으나 그의 착하디 착한 천성을 알고 있는지라 두려움을 끄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마구 물결치는 그의 어깨를 투닥거려 가까이 있는 벤치로 데리고 갔다. 그의 비참한 모습에 그녀도 콧잔등이 시큰해왔다. 박 선생님, 이게 도대체 몇 해 만입니까? 여기는 어떻게 웬 가음을 이렇게 하셨나요? 네. 나는 박찬호입니다. 그렇지. 나는 박찬호고 선생님은 홍영희 선생님. 그는 화름한 양복 속에다가 때가 꼬질꼬질 오른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가느다란 목줄기에는 주름살이 거미줄처럼 잡혀 있었다. 박 선생님,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약주가 과하셨나 보죠? 네네, 조금. 하지만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군요. 또 영란이를 생각하느냐고 하시겠죠? 아닙니다. 절대. 내가 왜 걔를 못 잊느냐고 하시겠지요? 걔 너무나 훌륭한 조교였습니다. 걔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영란은 옛날에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나보고 딸보다 더 어린 계집애 때문에 돈놈이라고 손깍지를 했지요. 나는 그 소리 들어도 쌉니다. 천하의 죽일 놈이죠. 박 선생님 진정하세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찬호는 침묵을 지켰다. 조금 정신이 맑아지는 모양이었다. 그는 몇 번 입을 다시고 코를 킁킁 거렸다. 홍 선생님을 찾아 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민기구, 이창조, 신길 선생이 사표를 쓰고 대학을 떠난 마당에 나 혼자 직장을 지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표를 쓰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어느 사이인가 홍영이는 자신의 손이
박찬우의 거칠고 더러운 손에 잡혀 있는 것을 알았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한다고 대학 선생이 대학을 떠나니 천하의 무용지물입니다. 이 세상 아무도 날 사람 대접을 안 해주더군요. 그래서 홍 선생님을 찾아 여기로 왔습니다. 여긴 내가 옛날에 살던 곳이기도 하니까요. 말씀하세요. 홍영이는 자신의 뺨을 적시는 뜨거운 액체를 느꼈다. 그것은 뺨을 흘러내려 그와 그녀의 손전등 위로 떨어졌다. 선생님이 뉴욕으로 스페인으로 떠돌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선생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사시는 동네에, 그 동네가 어디에 있건 그 동네에 살면서 선생님과 만나고 얘기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그는 통곡을 했다. 너무나 외로움에 지쳤던 모양이었다. 홍영이도 자신의 심상치 않은 입장이 머리와 가슴 속에 반추되어 눈물이 마르지를 않았다. 둘은 오래오래 얘기를 나누다가 거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박찬우의 아파트로 갔다. 지독한 슬럼가였다. 금방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낡은 아파트의 방 한 칸에 그는 살고 있었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혹시나 해서 방 안을 둘러보았으나 허영란의 사진 같은 것은 걸려있지 않았다. 아내와 아들의 사진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정신은 폐허화되어 버린 듯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나무에 뿌려지는 물과도 같은 존재다. 그 굴속과도 같은 그의 방에 앉아 있으니 홍영이는 그가 한없이 측은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애기처럼 붙이는 그를 잠재워 놓고 아파트를 몰래 빠져나왔다. 서울은 벌써 늦은 가을이었다. 세계의 큰 도시들을 돌아다니다가 온 그녀에게 서울의 모습은 조금은 지저분하고 좀 난잡한 도시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개발 중에 있는 도시였다. 고층 건물 들어선 것이나 거리에 차가 밀리는 것 등은 여느 세계적 도시와 비슷했으나 지저분한 거리며 사람들이 악을 쓰는 장면과 도시의 뒷골목 풍경 등은 역시 개발 중인 도시임을 입증해주고 있었다. 서울의 고군거리에는 낙엽이 뒹굴고 있었다. 서울을 떠난 지 4년 만에 돌아온 그녀였다. 서울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다. 올림픽을 치른 탓일까? 정권이 직접 선거에 의해 탄생한 탓일까? 거리에는 활기가 넘쳐 흘렸다. 황준현은 찾아온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심부름하는 조그만 계집아이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다. 그래 영희로구나. 나는 자네가 올 줄 알고 있었지. 어떻게요 선생님? 뛰어봐야 벼룩이지. 선생님도. 제자는 옛 스승의 농담에 곱게 눈을 흘렸다. 그들은 그만큼 임의로운 사이인 것이다. 집이 혼자 살기에 너무나 적적하여 팔고 아파트로 가려고 하다가 왠지 영희가 올 것 같아 그냥 살고 있었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홍영이는 황준현 선생의 해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그 옛날 그녀가 쫓기는 심정으로 그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끝내 남녀임을 거절한 그의 멀리 보는 눈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남녀가 몸을 섞었을 때 결혼으로 골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을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한다. 그들은 본격적인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것이다. 그들은 어정쩡한 관계에서 서로를 괴롭힐 궁리만 하는 것이다. 황준현은 그녀에게 깨끗한 건넌방 하나를 내주었다. 분위기로 보아 옛날에 돌아가신 분이 기거하시던 방으로 느껴졌다. 황준현 선생의 얼굴에 슬픔 따위는 시로라기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는 희망에 차 있고 마음의 평화와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듯했다. 홍영이는 황 선생 댁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쉬었다. 등 아래쪽이 가끔 당기다가 통증이 오기도 했다. 수술이 잘못되었을 턱이 없지만 인간의 육신이란 이렇게도 가변적이고 아울러 신비한 것이었다. 홍영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수첩에서 김연길의 이름을 발견하였다. 그의 이름자 옆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었다.
그의 이름만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안영달, 국군식, 염해창 등도 적혀 있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이름들이었다. 그들도 이제는 징계 처분의 기한을 지내고 복학하여 졸업을 했을 것이다. 황준원 선생은 홍영이에게 끔찍하게 잘해주었다. 그는 여전히 철저하게 금욕하면서 정신의 안정과 명상 그리고 지필로 소일하였다. 그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체조를 하곤 했다. 그도 이제 나이가 이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도무지 늙은이 같지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정신연령이 젊고 부지런한 탓인 듯 했다. 홍 선생, 어서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체조 좀 해요. 마당에서 그는 그녀를 불러내곤 했다. 홍 선생이 내 집에 있으니 난 한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야. 원 선생님도. 마침 파출부의 마음씨가 고와서 그녀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였다. 나이가 지긋한 파출부는 홍영이에게 지극하게 대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고 고의적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피했다. 그녀의 이런 마음을 알아챈 황 선생도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전부 집 밖의 다방에서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김연길의 집으로 전화를 해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달리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서 그녀는 그날 밤에 다시 전화를 해보았다. 상냥한 여자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거기 김연길 씨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전번에 여기 사셨던 분인 모양인데요. 연락처를 모르나요? 모르겠어요. 이사 가시면서 전화를 떼어가시지 않았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홍영이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마저도 팽개쳐버리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린 것이었다. 그럼 그가 로스앤젤레스로 전화할 때 어느 전화기를 사용했단 말인가? 이사를 가도 전화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집으로 갔다면 그곳은 어디란 말인가? 별별 생각이 다 머리에 떠올랐다. 홍영이는 국리 끝에 안영달에게 전화해보기로 했다. 안영달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연길의 소식을 알 것 같았다. 영달이요? 영달이는 집에 없어요. 누구신가요? 어머니인 듯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다. 좀 아는 사이인데요. 언제쯤 돌아오시나요? 간지가 오래됐은께 오늘 밤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밤에 전화해 보시오. 집안이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시시콜콜 신경 쓰는 분위기가 아닌 듯 했다. 홍영이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놓았다. 이름까지 남겨놓으려다 그만두었다. 그냥 볼 일이 있는 사람 정도로 귀쯤에 놓았다. 전화 받는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 참으로 다행이었다. 그녀는 이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른다. 온종일 전화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황 선생은 낚시를 간다면서 일찍 차를 몰고 나가버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황 선생에게 감사했다. 도무지 거리끼는 것이 없는 생활이었다. 무슨 수도원 같은 분위기라고 할 수도 있었다. 명상과 조용한 움직임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그날 밤 낚싯길에서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근 9시가 넘어서야 전화벨이 울렸다. 틀림없이 황 선생이 아니면 안영달 둘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누구인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298-7393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안영달이란 사람인데 누가 내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분을 좀 바꿔주십시오. 여자분인데요. 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옛날에 강주대학에 있던 홍영이라고. 그녀는 왠지 마구 방망이질하는 가슴을 느꼈다. 아, 교수님, 지금 거기가 어딥니까? 안영다리가 김연길에게 보여주던 그 깊은 신의를 그녀는 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왜 그렇게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일까? 여기 서울이야. 그럼 지금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급한가? 네, 너무나 급합니다. 그러면 조금 늦었지만 차나 한잔하지 뭐. 그녀는 안영다리가 지정해준 호텔의 커피숍으로 나갔다. 안영달은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그는
더욱 검게 그을려 있었고 몸집도 더욱 완강해 보였다. 선생님, 그는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켜 세웠다. 정말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모를 정도로 크지 않은 키에 완강한 몸집이었다. 그는 홍영이의 손을 잡을 염을 내지 않고 초등학생이 담임에게 인사하는 식으로 고개 숙여 절을 했다. 선생님, 그간 무시하셨는지요? 그래, 자네는 어떻게 지냈나? 선생님, 저희들은 별거 없습니다. 선생님을 찾기 위해 마구 뛰어다니느라 세월이 빨리도 흐른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세월이 흘렀구나. 그녀는 새삼스런 감회에 젖어들었다. 선생님은 많이도 바뀌셨군요. 못 알아볼 지경입니다. 어디가 편찮으셨는지요?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으니 좀 변했겠지. 몸도 좀 아팠고. 그래, 자네는 어떻게 지내나? 홍영이는 안영다리가 어쩌면 자기와 영길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김영길이가 자진해서 입을 열지 않았으면 영다리도 어떻게 눈치챌 수는 없었으리라. 그러나 너무나 급작스런 홍영이 자신의 변신을 지켜보면서 영달은 영길에게 그 연유를 물어봤을 것이고 어쩌면 영길은 어느 정도는 얘기의 핵심을 귀뜸했을 가능성이 아주 짙었다. 학사징계가 예상외로 일찍 불려 복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지만 도무지 의욕이 생기지 않아 그만둬버리고 지금은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말하기도 듣기도 우울한 내용이었다. 마침 집에 넓은 야산이 있어서 지금은 차를 한 대 사가지고 거길 다니면서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놀고 지내는 분위기가 아닌 그였다. 홍영이는 어떻게든 김영길의 안부를 물어봐야겠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그래,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되었지? 안영달은 감을 잡은 눈치였다.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염혜창이는 기자를 하고 있고 국궁식이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영길이는... 안영달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식어 빠진 커피를 마셨다. 홍영이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렸다.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지만 침묵은 좀처럼 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순간 홍영이는 소스라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안영달의 둥방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기 때문이었다. 안영달,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그녀는 조용히 소리를 쳤다. 사람들이 많이들 자리를 지키고 앉은 커피숍이라 큰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 영길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왜? 영길이가 어떻게 됐는데? 영길이는 이상하게 서둘러 희경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까지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가 못했어요. 희경이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몇 주일씩 있다가 오곤 했었지요. 같이 견디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 그야 영길이의 그 과격한 성격 탓도 있었겠지요. 영길이는 우리처럼 학사징계에서 구제될 수 없었습니다. 걔는 완전히 퇴학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취직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래서 월부 책장사, 공사판 막노동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 나갔죠.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취하면 집에 돌아와 목 놓아 울곤 했습니다. 저도 희경이 부탁을 받고 그를 만나보았는데 말리지 못하겠더군요.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뜨면 씻은 듯이 기분이 좋아져서 일터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 1년이 지나면서 영길이가 조금씩... 영달이 침착하게 말해보라고. 나 다 듣고 있으니까. 조금씩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우울증이라고 하대요. 우울증? 홍영이는 나지막하게 탄성을 말했다. 김영길이 상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는 비록 홍영이 자기와 그런 깊은 연애 체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어차피 사회적으로 공개될 수 없음이 서로 양해되었고 그런 양해에 의해 비밀이 지켜졌다. 그것은 영길이도 자기도 그야말로 목숨을 건 일대 모험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하고 있나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 지금 영길은 어디에 있나? 네, 지금 지리산 골짜기에 있는 무슨 기도원에 있습니다. 기도원이라니,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지.
1년 이상 입원 치료를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나 봐요. 영길이 아버지가 그를 기도원으로 옮겼어요. 기도원으로. 홍영이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나 뜻밖이었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생각을 좀 해보아야 했다. 안영달 역시 입을 다물었다. 얘기 보따리를 한꺼번에 다 풀어놓았다가는 홍 선생이 쇼크를 먹을 것이 틀림없었다.